안녕하세요. 성지순례 길잡이 보나토입니다. 오늘은 동양의 작은 유럽 마카오의 가톨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로 여행이나 순례 가시는 분들, 한 번은 마카오의 역사에 대해서 꼭 알고 싶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카오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보통 카지노를 많이 연상합니다. 그러나 마카오를 이해하려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역사 안에서 특히 가톨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부터 역사를 어렵게 출발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교황청의 선교 보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마카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선교 보호권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이래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대 가톨릭 식민지 국가들에게 부여되었던 포교상의 특권을 말합니다. 근세에 들어와 신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로마 교황청은 해외 포교 사업을 대부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왕실에 위임합니다. 16세기 이후 중국과 아시아의 선교 책임은 포르투갈 왕에게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이 파견한 스토이들이 중국 교회를 관할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모든 것에 포르투갈이 교황청보다 우선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황청에서 식민지 국가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두 강대국의 포교에 종교적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이 임무 수행에 권력과 수단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교 열의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책과 장려책으로 두 나라는 통상 및 토지 획득의 독점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위에 대한 보호권까지도 획득하였는데 1493년 5월 3일 및 4일에 대교서에 의해서 보호권은 해외의 전 지역에서 항구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준 것입니다. 즉 선교 보호권을 받은 두 나라 왕은 자국 관할 영토 지역에서 교구 설립, 주교 추천 및 임명, 선교사 파견, 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회와 프란치스코 수도에 중국 선교를 맡겼습니다. 1565년 마카오에 가장 먼저 진출한 예수회는 성 바오로 신학교와 성 요셉 신학교를 세워 성직자를 양성하고 중국과 일본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번 영상 마테오 리치분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교 보호권은 처음부터 교황청이 목적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선교 보호권은 선교의 도구가 되기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민족 정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두 나라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재위기간이 짧은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은 1622년 선교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 감독하는 교황청 포교 성성을 신설했습니다. 지금은 인류 보구마성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교황청 포교 성성은 선교 지침을 실현하고 선교 보호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목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목구란 교황이 직할하는 교구를 말합니다. 또 한 명의 주교를 대목구장으로 임명해 교황을 대신해 교구를 사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포르투갈의 기존 권리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다만 대목이나 선교사를 파견하여 포르투갈의 포교 사업을 도우려는 데 그쳐 1576년 마카오에 이어 1690년에 새로이 북경 교구와 남경의 보호권 교구가 설립되기까지 그 특권은 계속되었습니다. 1792년 조선교회가 포르투갈 보호권 교구인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에게 위임됨으로써 조선교회는 포르투갈 보호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조선교회가 중국 북경 교구에 속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북경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보호권만을 고집하고 선교사의 파견 등 보호권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조선교회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1831년 9월 9일 세계교회가 깜짝 놀랄 직서를 반포합니다. 성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조선에 대목고를 설정한다는 직서였습니다. 조선에서 성직자를 보내달라고 구구절절한 편지를 북경 교구에 보내면 그걸 다시 홍콩에 있는 포교 성성에 전달되어 이 편지를 읽고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서 교황청에 보낸 분이 카펠라니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런 카펠라니 추기경이 나중에 훗날 교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입니다. 이런 조선의 사정을 잘 아시는 교황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간절한 성직자 영입의 편지가 조선 교구가 탄생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조선 교구의 설립과 첫 주교의 임명이었습니다.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도 북경 교구는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계속 고집하였고, 그래서 초대 브리기드 주교를 뿐만 아니라 조선에 입국하려는 프랑스의 성직자들이 만주 등에서 심한 천대를 받아 조선 입국의 어려움을 더 겪는 고통까지도 받았습니다. 1831년 조선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브리기에르 주교는 비록 조선 땅을 밟지 못했지만 브리기에르 주교와 함께 조선 입국을 원했던 모방 신부가 마카오를 경유 서양인 성직자로서 1835년 처음으로 조선 입국에 성공하자 그 이듬해 1836년 한국인 사제 양성을 위해 김대건, 최양업, 최방직업 세 소년을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 세 신학생이 선발되어 8개월 만에 마카오에 도착하여 파리 예방정교회 격리부장 로그레주와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1842년까지 6년간 수학하였습니다. 마카오와 한국 교회의 인연은 이렇게 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 사람 중 최방지의 신학생은 마카오에서 병사하였고 마카오의 파리 예방정교회 격리부는 1847년에 홍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557년 포르투갈인이 거주권을 획득하고 포르투갈 동양무역의 근거지가 되는 동시에 포르투갈 보호권 아래 가톨릭의 극동지역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마카오 교구는 1576년 동남아시아 최초의 교구 중 하나인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마카오 교구는 1588년 일본 교구와 1690년 중국의 북경 및 남경 교구가 분립될 때까지 일본, 중국, 아시아 등 장대한 지역을 관할하였습니다. 특히 1565년 예수회가 이곳에 본부를 두어 성 바오로와 성 요셉의 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성직자를 양성하였고 예수의 순찰사 알렉산드로 발레니오가 마카오를 중심으로 극동 각지를 순회하며 선교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예수의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선교를 가능케 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난번 마테오 리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마카오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인들이 오기 이전에는 조그만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어촌마을이 동서양에 접점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카오 가시기 전 꼭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새로운 마카오가 보일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카오 역사를 시작합니다. 흔히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15세기 초부터 17세기 초까지 유럽의 배들이 세계 곳곳에 바다를 누비며 대륙 간 항로를 개척하고 새롭게 만난 세계를 탐험과 무역을 시작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대항해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문을 연 것은 대서양에 접해있던 나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향신료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슬람 세력의 팽창으로 아시아와의 육로 무역이 어렵게 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바다로 나아가 인도와 중국에 닿고자 했는데, 이 열망을 실현해 준 사람이 바로 바스코 다가마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포르투갈의 왕조였던 엔리케 왕자가 포르투갈에서 남하하여 아프리카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시면 발견의 탑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엔리케 왕자입니다. 당시에는 동방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팽창하면서 아랍의 이슬람 교도들이 북아프리카와 소아프리카까지 그 세력을 뻗어 무역을 독점하던 시기여서 오스만 투르크의 성장으로 아시아로 가는 육로 무역로가 막히고 바닷길마저 이슬람 상인들이 주름 잡게 되자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유럽 음식 문화에서 필수 향료였던 후추의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전 시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동방과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향료 무역을 중개하면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던 이탈리아의 베니스 상인들의 횡포도 못마땅했지만 15세기에 들으면서 향신료의 수입량이 현격히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와 먼 거리에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들은 향료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자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후추나 정향에 대한 간절한 수요가 결국 이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모색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바다를 통해 아시아로 가려고 한 데는 몇 가지 시대적 상황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포르투갈이 유럽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동방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뻗어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온 이슬람 세력들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다는 점도 포르투갈이 이들을 배제하고 아시아로 가고자 한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몫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여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범선들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넘어온 나침판이 항해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개발되었고, 또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발견과 르네상스 시대의 지리학의 발전도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용기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포르투갈 항해왕 엔리케 왕자의 신앙심과 모험심도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큰 후원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린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는 적도를 넘어 아프리카의 서쪽 연안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해 1488년 항해사 바르톨로뮤 디아즈가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 질세라 4년 후 1492년 에스파냐의 후원을 입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기가 죽어있던 포르투갈이 중세시대의 동방 어딘가에 거대하고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이 있다는 이야기, 프레스토 존 전설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은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누엘 1세는 다시 대항해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인도로 가는 원정대를 꾸리고 그 책임자로 바스코 다가마를 임명하였습니다. 1497년 바스코 다가마를 제독으로 삼고 4척의 범선과 170명의 선원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리스본을 출발하였습니다. 이 함대는 8년 전에 발견된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 1498년 5월 드디어 인도 캘리커탕에 도착하면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동쪽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1499년에 금이 환영합니다. 귀국을 기념해 이곳에 새로 세운 것이 바로 제로니모스 수도원입니다. 리스본에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항로의 개척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교역은 시작되었지만 특히 중국과의 교역을 더 간절히 원했던 포르투갈은 1517년에 포르투갈 국왕이 중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명나라 정부에게 거절당하고 1521년과 1522년에 있었던
중국과 포르투갈 사이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 명나라 조정이 포르투갈 사람들을 단순한 해적으로 취급하고 중국의 해가 되는 집단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중국에서 보면 포르투갈 사람을 보니 예의가 없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고 뭉치로 봤던 겁니다. 당시 레오넬드 소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본을 오가는 항해 선단의 제독이었습니다. 그가 1552년에 광동성에 도착한 이후에 포르투갈 사람과 서양인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이 명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한 안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명나라 정부에게 우리도 세금을 성실히 내겠으니 포르투갈을 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빼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노력으로 1554년에 결실을 보는데 광저우의 관리들은 협의 끝에 세금을 바치는 한에서 포르투갈에 한정하여 중국과의 자유로운 교육을 허가해 줍니다. 1557년에는 마카오에 공식적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주가 시작되는데 당시 중국도 외국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외구 토벌을 하여 명나라에 협력한 대가로 마카오의 영구 거류권을 인정받습니다. 명나라와 이어진 청나라 시대를 통해 마카오는 중국이 여전히 영토 주권을 가졌으며 마카오는 중개무역과 가톨릭 포교의 기지로서 번영합니다. 영국이 홍콩 식민지를 획득한 것에 자극을 받아서 청나라도 마카오의 포르투갈 통치권을 1862년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고 1887년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마카오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구 점유를 승인했습니다. 1979년에는 중국과 포르투갈의 국교가 수립되는 그 시기에 즈음하여 마카오 본래의 주권이 중국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1986년부터 중국이 영국과의 사이에 진행된 홍콩 반환 협상과 병행하여 마카오 반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 1987년 양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1999년 12월 20일 행정 권한을 중국에 반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의 마카오는 일국 양제를 정한 기본법에 의해 2049년까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 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카오의 가톨릭의 역사와 마카오의 역사를 동시에 살펴보았습니다. 마카오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유적과 함께 즐기시면 새로운 마카오를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편은 성 바오로 성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지순례의 길잡이 보나투였습니다. 설명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